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카눈은 진로의 오른편인 위험 반원에 있던 영남과 강원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선 하천 범람으로 사망자가 나왔고 강원 영동에선 시간당 9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대의원 권한 축소가 골자인 혁신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끼리 정면 충돌했습니다. 비명계에서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친명계에선 혁신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수사의 외압을 행사한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박 대령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필리핀 세부에서 대낮에 한 교민의 8세 딸이 귀환에게 납치됐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대형 여행 가방에 넣어 납치했는데 우리 대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7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다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126개 시군구에선 16,000명 가까이가 대피하고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남은 모습들입니다. 특히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나가는 길에 오른쪽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죠.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영남과 강원도 동해안의 침수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 뺀 카눈은 수도권에 도달했을 땐 위력이 약해져 있었죠.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대구 피해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 카눈이 많은 비를 쏟아내면서 두기 붕괴된 대구 군위군의 한 마을. 언제 태풍이 지나갔냐는 듯 강한 햇볕이 쏟아지는 폭염의 날씨에도 마을 곳곳에선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닐하우스 절반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주택은 물론 농작물과 축사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니까 물이 져서 터져가지고 늘어오더라고요. 파이프를 검으시고 119에 전화했다니까. 2동 다 저 넘어졌고 놀랬지, 많이 놀랬지. 마을을 덮친 물에 휩쓸린 주민 한 명은 숨졌습니다. 제 방에 터졌으니까 나오랬겠지. 그 당시에도 물이 한 이 정도 왔어요. 10m만 그러면 저 집에 올라오거든. 저 우사히 올라오는데 못 올라가지고 물이 휩쓸릴 부터 이렇게. 붕괴된 둥 밑으로 지나가는 상수도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뚝이 붕괴되면서 불어난 위천물이 마을을 순식간에 덮친 건데요. 피해 규모를 보면 당시 물살의 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이 도랑에 빠지며 실종된 대구 달성군에서는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복구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동해안은 태풍과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90mm가 쏟아진 고성은 물난리가 난 지 사흘 만에 또 침수 피해를 입은 거죠. 물이 차는 게 얼마나 빨랐는지 손을 쓸 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하필 딱 그 시간에 만조까지 겹쳤거든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이 성인 무릎까지 찼습니다. 마치 강을 보는 것 같은데 도로입니다. 태풍 카눈이 경북을 지날 때인 어제 오후 3시쯤 고성에는 시간당 91.3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오늘 고성군 거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게마다 물을 퍼내고 흙투성이가 된 가구를 물로 씻어냅니다. 철물점 공구는 건조를 위해 트럭 위로 옮겨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태지만 화가 난 주민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맥히면 구멍 좀 크게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그래 들고 일어나자.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 골목 전체가 침수됐는데 정확히 3일 전에도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 일대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이쪽에서 여기 대지가 낮으니까 확 걸어오니까 뭐 감당을 못 하겠던데요. 뭐. 동해안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비상입니다. 피서철에 사람 대신 쓰레기가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떠내려온 나무와 생활 쓰레기까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태풍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동풍으로 비구름대가 몰리면서 물폭탄을 맞은 강원 동해안에는 카눈의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카눈의 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한옥 지붕이 내려앉고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 탑승구 앞에선 빗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속에 한옥 지붕에 기와 절반이 내려앉았고 집안에는 무너진 지붕 사이로 나무 기둥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에 한옥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조치로 덕지 서포트 설치하고 안전띠 설치하고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해놓은 상태고요. 비가 그쳐야지 좀 더 확실한 안전조치를 하여튼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대합실 의자와 화분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합실에서 누수가 발견돼 인천공항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고시원 건물에선 유리창이 깨져 소방당국이 임시 조치에 나섰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서울 서대문과 노원, 도봉구 등에선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갑작스런 도심 폭우는 맨홀을 흉기로 만들죠.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걸 보면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맨홀 뚜껑을 얼마나 쉽게 공기청처럼 날려버리는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나를 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맨홀 위치를 기억해 놨다가 비가 오면은 거길 피해 다니라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좌석과 좌석 사이가 뻥 뚫렸습니다. 40kg 무게의 육중한 맨홀 뚜껑이 폭우 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시 창원엔 시간당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 한국재난안전연구원에서 했던 실험에선 시간당 50mm의 강수량에서 41초 만에 26cm 넘게 뚜껑이 솟아올랐습니다. 우수관을 통해 급격히 흘러들어온 빗물이 수조에 있던 공기를 압축하고 결국엔 맨홀 뚜껑을 공기총 탄환처럼 튕겨버립니다. 1톤짜리 차량을 올려놔도 70kg의 물체를 올려놔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을 땐 갓길 주변의 통행이나 주정차를 피해야 튀어오르는 맨홀 뚜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갓길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원에서와 같은 사고가 자주 벌어질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로 양상이 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지대 맨홀 뚜껑이 폭발하거나 이탈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주변에 라바콘 같은 표식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풍 카눈이 올라오면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철수했죠. 안 갔으면, 여기서 야영을 강행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대회장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거든요. 물이 빠진 오늘도 곳곳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태풍 카눈 북상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철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입니다. 대원들이 잠을 자던 야영장은 물론 행사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간이 펌프장은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곳곳에 팔레트 높이보다도 깊은 웅덩이가 생겼고 강한 바람에 텐트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팔레트 사이로 여전히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수 펌프도 긴 호수만 바닥에 드러낸 채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배수로 안에는 진흙이 두텁게 쌓여 제 기능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잼버리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물 빠진다고 해놨는데 물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빠져있고 그늘도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회를 개최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잼버리 대회장은 농업용지로 조성된 탓에 처음부터 침수 우려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기울기 없이 평평해 물이 고이기 쉬운 지형인데다 배수 기능이 없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잠기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농어촌공사가 대회를 앞두고 배수로와 펌프를 설치했지만 침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6년 전 계획 단계부터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많은 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갯벌이었고 간척지잖아요. 배수로를 만든다 친다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3만 7천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8개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았다면 새만금에선 폭염에 이어 또 한 번의 참담한 모습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올해 과수 농가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올 초부터 냉해와 긴 장마, 폭염까지 잘 견뎌냈는데 이번 태풍에 다 자란 핵과일들이 무더기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4,000평 배 농가에서 90%의 배가 떨어졌고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뿐 아니라 사과 나무까지 다 쓰러져 버렸죠. 수확의 기쁨이 긴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울주군의 한 가수원입니다. 떨어진 배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가수원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흰눈이라도 내린 듯한 가수원. 농장 바닥엔 종이에 쌓인 배들이 나뒹굽니다. 이번 태풍으로 과수원의 90%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매달려 있는 배들도 강풍에 흔들리며 상처를 입어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울산배 주산지인 서생면엔 260여 농가가 270헥타르, 축구장 370개 면적의 배를 재배하는데 40%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추석을 앞둔 다음 달 중순 첫 출하를 눈앞에 두고 입은 피해라 농민들의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배를 농사짓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년 농사를 요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농민들이 시리에. 경남 밀양의 한 거수원입니다. 강풍에 꺾인 서가나무는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나무 아래엔 잘 익은 서가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냉해와 긴 장마, 폭염까지 견뎠는데 이번 태풍으로 모든 걸 잃은 농민들은 그저 한숨만 쉽니다. 나무가 넘어가고 낙가도 많이 되고 상품 처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지. 이거는 농가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그 심정을 모릅니다. 낙가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논밭 침수 등 농작물 피해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1,15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 태풍,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로와 위력이 이례적이었는데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변칙적인 태풍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태평양에서 발달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걸 태풍, 대서양에서 발달해 미국에 주로 영향을 주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북동 태평양에서 발달한 허리케인까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도라, 역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식간에 잠기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91mm의 기록적인 극한호우를 몰고 온 6호 태풍 카누는 오늘 오전 6시 열대 저압부로 소멸했습니다. 태풍 발생 15일 만입니다. 보통 태풍의 수명이 5일인 걸 감안하면 3배 정도 길게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해상에서 한 번,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또 한 번, 크게 전향한 뒤 그대로 북상해 한반도를 남에서 북을 가로지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난화가 주된 원인인데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상승 속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확장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태풍이 잦아지고 있고 여름 태풍 못지않은 강한 태풍의 북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 진로같이 이렇게 북진하는 형태, 그리고 가을철에 이제 일본 쪽으로 빠져야 할 태풍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최근 발달한 7호 태풍 라는 일본 본토를 지나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 허리케인 도라가 우리나라 태풍 영역으로 향하고 있어 8호 태풍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2018년 헥터 이후 5년 만입니다.
한편 태풍이 지나간 뒤 공기가 습해지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도 예보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내륙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하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으며 자신을 수사하는 국방부를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도 했죠. 하지만 국방부는 이 자체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위한 출석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은 적법하게 수사해 경찰에 입첩된 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다시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진 않았지만 법무관리관에 통화해서 묵시적으로 사단장을 제외하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 또 안보실에서 경찰 이첩 자료를 요구해 언론 브리핑 예정이었던 자료를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수사 거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를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국방부 출입하는 신재우 기자와 함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영관급 장교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박정훈 대령의 입건 이유가 집단 항명의 수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채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이첩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방부가 혐의 사실을 포함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지만 박 대령이 강행한 게 이번 충돌의 시작입니다. 영관급 장교에다가 중책을 맡은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겼다. 참 이례적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죠. 네, 박 대령은 경찰 이첩 전까지 명확하게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즉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다, 항명이 아니다란 거죠. 박 대령은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한 8월 2일 10시 반 전까지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병대의 설명은 다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하라고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병대도 김 사령관이 7월 31일 참모회의를 열고 경찰에 8월 3일 이후로 이첩할 것을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던 이첩 지시를 갑자기 보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외압 논란이 나오는 곳입니다.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갑자기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특정인을 제외하기 위한 외압 행사로 본 겁니다. 박 대령은 이 문제를 법리 검토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5차례 전화가 왔는데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로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라며 혐의 내용을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초급 장교 3명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법무관리관의 전화가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것에 대해선 박 전 대령의 해성일 뿐이라며 수사의 원칙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범철 차관도 어제 직접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밝혀지려면 어쨌든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대령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박대령의 출석 유무와는 상관없이 검찰은 조사를 이어갑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박대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대령이 끝까지 불응한다면 이르면 2주 안에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 수사까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 힘을 빼고 당원의 목소리를 키우자며 내놓은 마지막 혁신안에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됐던 민주당의 위기를 불러왔던 요소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거죠. 당장 지도부 안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초 혁신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이젠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사실상 대의원제 무력화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안에서부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내년 총선 끝나고 해도 될 일이고 공천 룰 개정은 현행 당규를 무시한 거란 지적입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그러자 혁신엔 저항의 목소리가 따르는 법이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 모임과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은 당을 이해하지 못한 발표라는 혹평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일부 민주당 당원 모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부디 우리 당원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알량한 기득권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의를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혁신과 갈등 관리 속 묘수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는 전례가 없던 일인데 매년 1회 이상 정례 정상회의도 하기로 하는 등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른바 스탠딩 회담을 통해 친분을 다졌던 한미일 3국 정상.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오는 18일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군사훈련을 매년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는 그동안 방어적 성격의 북미사일 대응 훈련을 비정기적으로 함께 실시해왔지만 정례의 공동훈련은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간 군사훈련이 미사일 대응 이상으로 공세적으로 변모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일본 매체에 밝혔습니다. 3국은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매년 정례화한다는 내용의 3국 간 공동성명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한미일 안보 협의체 출범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원종입니다. 내 아들은 왕의 DNA를 갖고 태어났으니 손을 모으고 인사를 시키지 말고 하지 마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에겐 갑질 편지를 보낸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고 있죠. 도서관 수업을 거부해서 교실에 남겨둔 것은 방임, 곧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신은 교육부에 있으니 선생님의 목줄을 잡고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교육부 사무관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공직자 계정으로 담임 교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이 학부모는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위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이 학부모는 자녀의 이전 담임 교사를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키기도 했습니다. 직위해제됐던 교사는 올해 2월 복직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도 아동학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사무관의 교권 침해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도 최근 정신과 상담과 우울장애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시 교육청 산하학교에 재직 중인 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얘기를 들으면 더 분노할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가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열었는데요. 네. 이 교보위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경찰,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교보위 의결서에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담임교사를 직위해제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학교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과 교감을 협박했다. 또 교체된 후임 교사에게 전 담임교사를 국민신고에 신고한 문서를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냈다. 아유. 자녀의 잘못된 행동도 칭찬과 격려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교보위는 이런 게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학부모가 이걸 교권 침해로 여전히 인식하지 못해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공직자 메일을 사용해서 아예 선생님한테 보냈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과시하라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관련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그 교사분에게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갑질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분이 학부모가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에게도 바란다도 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국민권익에다가 다 했어요. 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청은 실제로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자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에 따라 교사를 교단에서 분리, 그러니까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사노조는 누구보다 교육과 교권에 힘써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이런 아동학대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사무관이 현재 직위 해제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손만 뗐다는 거잖아요. 대기 발령 상태라는 거. 맞습니다. 혹시 추가로 진행되는 징계 같은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는 이제 논란이 일어나자 즉각 어제자로 업무에서 이 사무관을 배제시키고 감사관실에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 교육부가 징계를 의뢰하면 이분이 5급 직급이라서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네. 공직자로서 직위를 남용했는지 또 일련의 행위로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고. 파장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자 당사자도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등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봤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다,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아이가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피해자는 유치장에 가두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사람들을 분노케 했죠. 테이프로 손발이 묶이고 입까지 막혔던 아이는 정신적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 중인 상태인데 말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세부의 한 주택가 주변을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 필리핀 남성이 우리 교민의 집에 무단 침입해 8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어 납치한 뒤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납치 사실을 확인한 부모가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애타는 부모의 마음과 달리 초기 수사는 미적지근했습니다. 왜 이거 CCTV 확인 안 하냐, 동네가 설치된 거 하니까 이 경찰서에서 공문이 안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 분관 직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와 현지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SNS를 통해 납치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차량 번호 등을 수배하며 도움을 줬습니다. 결국 범행 7시간 만에 인근 초등학교에 숨어있던 범인이 체포됐고 아이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인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데 두 분이 끝까지 남으셔갖고 상황하고 뭐 얘기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일처럼 이제 도와주려고 막 여기저기 오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요. 범인은 피해자 가족이 살던 건물 주인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납치 과정에서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크게 놀랐지만 현재는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대구 달성공원에 살던 침팬지 루디와 알렉스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침팬지는 동족도 잡아먹을 정도로 포악하고 폭력적이라고 하죠. 공원 내부를 휘젓고 다니던 루디와 알렉스는 추격전 끝에 4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관람객이 대피하고 사육사가 팔을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공원 내 숲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소방관들이 다가가자 언덕에 있던 검은 동물은 더 크게 울며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큰 덩치의 엉덩이를 실룩이며 공원 내부를 휘젓고 다닙니다. 포위망을 좁히자 곧바로 주랭랑을 치는 이 동물은 달성공원 수컷 침팬지인 루디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암컷 알렉스와 함께 우리에서 탈출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재롱을 피우고 의자에 팔을 올린 채 한껏 여유도 부립니다. 계속 옆에서 마크를 했어요. 나가지 않게끔 계속 이름 불러주고 크지나 않고시나 둘 다 소리는 질러요. 서로 의사소통이 있어요. 사육장에는 출입구가 두 곳인데요. 알렉스와 루디는 이 중 한 곳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쌍의 침팬지가 벌인 자유를 향한 탈출극은 구조대원에 의해 2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육사의 설득에 알렉스는 스스로 우리로 돌아갔지만 루디는 마취총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일단은 애가 가니까 탈출해갖고 많이 흥분 상태더라고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깨물 수도 있거든요. 고기를 뜯어먹을 정도의 얘들이. 추격 과정에서 사육사가 왼팔에 작은 상처를 입었고 관람객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원 측은 침팬지의 탈출 경로 등 사고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대만에서 30대 여성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 일명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돼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그동안은 강이나 호수 같은 곳에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감염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사람 간 감염은 불가능하고 감염 사례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원충이 세계 여기저기 민물과 토양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또 치명률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지난달 26일 발열과 오한 등으로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를 인용해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이 사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원발성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하며 증상 진행이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일명 뇌 먹는 아메바라 불립니다. The amoebae are seen moving in a sinuous fashion at about 10 times their normal speed. 감염 사례가 약 80년간 300여 건으로 드문 편이고 사람 간 전파 경우는 없지만 해당 원충은 전 세계 호수나 토양 등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여성은 최근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발병 전 실내 물놀이 시설을 2차례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네바다주 2사라이의 감염 사망 사례는 천연 온천과의 연관성이 지목됐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는 지난해 태국에서 넉 달간 체류한 뒤 귀국 후 증세가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버스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체포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던 어제 오후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배회만 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던 여중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으죠.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의를 입은 중년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남성 손에 든 흉기를 흔들며 정류장 기둥을 발로 차는 등 이상행동을 합니다. 한 가게에 들어가려고 잠긴 문을 잡아당기다 돌아서기도 합니다. 잠궈놓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걸 잡고 뒷문으로 도망갔지. 남성은 지나가던 여중생의 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1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행인이 많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마약 검사를 거부하고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더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주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로 사람을 친 운전자 신모 씨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여론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신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모습을 드러내 마약 전과는 있었지만 경찰의 검사 요구에 적극 응했다며 최근 투약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2일 9시간 넘는 치료를 받고 비틀거리며 운전대를 잡아 끔찍한 충돌 사고를 낸 신 씨. 사고 직후 20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기회 잡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장 심사 전날 공개된 유튜브 인터뷰에선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병원 4곳을 돌며 처방받은 7가지 향정의약품은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했던 겁니다.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해 유죄 판결 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최근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저는 이제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해당 사건을 파헤치는 유튜버를 협박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는데 서울경찰청은 해당 유튜버를 불러 신 씨의 협박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오늘 새벽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해자를 언급하지 않는 대가로 신원 미상의 사람이 3억 원을 줬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LH 아파트 중 철근이 누락된 곳이 5곳 더 있었다죠. 총 20개 단지입니다. 5곳은 상황이 경미해서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보고를 받은 이한준 사장은 격분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았고 이 중 4명은 진짜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한 번 깨진 신뢰가 이런다고 살아날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600여 개 기둥 중 4개의 철근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기둥입니다. 지금은 하중을 더 받기 위해 추가 구조물이 부착돼 있고 콘크리트 처리돼 보강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공사만 하고 있었어요. 알림 표지나 전혀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났을 때 저희 아파트는 없길래 다행이다. LH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는 5곳, 기존 발표 내용까지 합하면 모두 20곳입니다. 애초 철근 누락 명단에서 5곳이 빠진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철근이 빠진 사실을 알았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젯밤 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이한준 LH 사장은 격분했고 본부장급 임원 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걸 경미하다고 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도 아니라고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 사장은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나눠먹기 간행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의 힘만 가지고는 이걸 정화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이나 공정이나 감사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표를 낸 임원 5명 중 2명은 임기가 이미 끝났고 또 다른 2명은 다음 달 끝날 예정이어서 면피를 위한 쇼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사표를 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거취 역시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사드 배치와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아왔던 중국이 빗장을 풀면서 유통가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큰손 기대감이 큰 건데요. 하지만 최근 한중 관계나 중국 내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경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불안정한 중국 시장에 지쳐서 안정적인 다른 나라를 찾아 이미 떠난 기업들도 상당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중국 개인 관광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受欢迎吗?很多就是彩妆的然后护肤品的 국내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손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인 개별 관광객도 있고요. 하지만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행객 1명당 쓰는 돈인 객단가가 높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사태 이후 6년 넘게 막았던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서 90%에 이릅니다. 패션과 시계, 주얼리 쪽 매출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일각에선 당장 큰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자 발급 늘린다고 해가지고 몰려올지도 의문이고 양국 간의 여행객이 느는 거는 중국행 여행객의 여행 심리가 살아나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에 최근 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체 관광을 와도 소비가 기대만큼 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등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한중 관계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오늘 저녁 K-팝 슈퍼 라이브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폭염에 태풍에 정말 다사다난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대회였죠. 지금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원들이 K-팝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은영 기자, 지금 K-팝 공연이 한창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음악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곳에는 저녁 7시부터 K-팝 공연 1부가 시작됐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야말로 이곳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모두 19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2부인 8시부터는 뉴진스와 아이브, 있지, 마마무, NCT 드림 등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콘서트 시작 전 이곳 경기장 밖에선 140여 개 나라에서 모인 4만여 명의 대원들이 제각기 구호를 외치고 국가를 부르며 걷는 흥겨운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원들은 BTS 멤버들의 포토카드 등이 담긴 기념품과 함께 도시락을 수령해갔고 콘서트 전에 열린 퇴영식에서는 자신들의 활동 영상을 지켜보고 스카우트 선서를 할 때 크게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비가 안 온다면 공연 중 불꽃놀이와 드론쇼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가수 출연료와 대원들의 버스 이동비 등은 예비비 등 국고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대원들은 새만금에서의 아쉬움을 달랠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re from Canada. The heat's obviously not as bad in Canada, so it's a little harder to get used to the climate and everything. But so far, we've really loved it here. We love the culture, we love the food, we love all of it. New Jeans was coming, so a bunch of us are really excited for that.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아쉽긴 했는데 그저 NCT 팬이라서 대원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행복한 것 같아요. 스카우트 대원 4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였잖아요. 안전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네, 우선 더위로 인한 탈진부터 막아야겠죠. 이곳 현장에는 현장 응급의료소 4곳이 설치됐고 이곳에 의료진 42명이 배치됐습니다. 기상 이변을 대비하기 위한 기상청 예보관까지 상주 중입니다.
통로마다 소방관 200여 명과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 600여 명도 배치돼 있습니다. 인파관리, 현장 지휘소 운영 상황, 구조 구급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는 대원을 막기 위해 펜스가 설치돼 있고 관람은 사전 지정 관람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이동 시에는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경기장 3만 7천석 외에 그라운드 좌석 6천석이 추가됐고요. 위생에 논량화된 화장실의 경우도 경기장 내에 이동식 화장실 30개를 추가로 설치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반도를 덮친 폭염과 태풍으로 다사다난한 대회였지만 오늘로써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대원들은 오늘 콘서트를 끝으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폐영식과 K-팝 공연 관람을 앞두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주변 혼잡에 대비했습니다. 일대 교통 통제도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총리가 바나나는 껍질을 밟아 미끄러질 수 있다며 도시락에서 빼라고 했을 정도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경찰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제합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경찰차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고 소방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현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8개 지역에서 출발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가장 기대했던 콘서트 일정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숙소를 떠나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였습니다. It's a pleasure to come here and see the concert in this beautiful stadium. Because I like so much this stadium and its history. 교통 혼잡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도착을 하긴 했지만 1,400여 대가 한 곳에 집결하면서 오후 2시부터 일부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순찰차 40대와 교통경력 412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나 차량들이 대거 몰리면서 한때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차량은 터널 밖으로는 못 가는 줄 알아요. 일반 차량은 저 안으로 저 터널 밑으로만 가고 차가 막히면 이거 변버리 차가 지나가면 안내해주고. 상암 사거리 방향 도로가 꽉 막혀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하자 기동대부터 112 통역요원, 자원봉사자들은 현장 정리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는 오후 9시부터 퇴장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고려해 경기장 일대 교통 통제도 밤 11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다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6호 태풍 카누는 여전히 많은 비구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죠. 열차 운행도 중지하고 이미 폭우로 많은 농경지가 유실된 동북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무너진 제방의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집집마다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하천엔 모래 주머니를 쌓아 범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我们一共派出近200人、40辆车，进行防汛应急抢险，修复决口堤坝，保护群众财产安全。 한반도를 종단한 태풍 카눈이 만든 비구름이 모레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 가까운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이미 일부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我们增开了售票和退票窗口，对于购买停运列车车票的旅客，可在30日之内办理退票手续。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곡창지대인 동북 지역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동원돼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홍수와 태풍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허베이, 지린, 헤이룽장성 등지에선 7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만 500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해도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때리게 되면 쌍방폭행이 되거든요. 정당방위가 아니라요. 얼마 전 대전에 있는 30대 편의점 업주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와 다짜고짜 허벅지를 찔렀고 상대방이 또 흉기를 휘두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발로 차 칼을 빼앗았는데 이걸 폭행죄로 본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내 집, 내 땅이나 차량에 침입한 사람을 총기 등으로 사살한다 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17세기 영국 판사 에드워드 코크가 집은 자신만의 성이며 그곳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고 판결한 캐슬 독트린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당 방위의 토대가 됐죠.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물어봐야 돼요. 도둑님, 흉기 들고 오셨습니까? 9년 전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있었던 논란인데 아직도 그대로죠. 형법 21조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당한 이유를 두고 해석이 참 까다롭습니다. 경찰도 상대가 멈춘 뒤에는 공격하면 안 된다. 상대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등등 8가지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는데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상대가 정말 공격을 멈춘 건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전치 3주를 받을까? 2주를 받을까를 따지면서 대처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Stand your ground.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의미의 이 말은 광장이나 쇼핑몰, 전철역 같은 곳에서 치명적 위협에 맞닥뜨리면 총과 같은 무기로 대응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에 따르면 우린 묻지마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나도 도망만 가야 하고 도망치지 못할 때라도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쌍방폭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흉포하는 범죄는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데 검경과 법원은 살겠다고 정한 사람에게 쌍방폭행이나 들이대고 있으니 역시 우리 법은 가해자 편이 맞나 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급박한 순간에 계산해서 맞서라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엔 바둑도 있습니다. 13년 만에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바둑 대표팀이 바둑돌 대신 바벨을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첫 단체 훈련이라 그런지 어색한 스트레칭으로 체력 훈련을 시작한 바둑 대표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자 의외의 실력을 뽐냅니다. 정식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이 없는 신진서 구단은 바벨을 거뜬히 들어올리고 최정 구단은 수준급의 필라테스 실력을, 이지연 구단은 매일 갈고 닦으며 길러온 힘을 선보였습니다. 한 3대 300, 한 2, 30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과 거리가 멀 것 같은 바둑 기사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나선 이유는 체력 강화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대국하는 것과 달리 이번 대회에는 하루에 2번까지도 대국을 해야 하는 만큼 체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하루에 2판씩 열흘을 꼬박 계속 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체력이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전술 훈련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보다 더 발전한 AI를 활용하고 있는 바둑 대표팀은 금메달을 위해 AI보다 더 뛰어난 신의 한 수를 연구 중입니다. 바둑 기사로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자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13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단 바둑 대표팀은 금메달 3개를 모두 휩쓸었던 광저우의 영광을 이번에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엠베서더 호텔그룹이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메이플라워 노토 골프클럽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선 엠베서더 호텔그룹의 서정호 회장, 메이플라워 노토 골프클럽의 이선용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사가 속한 지역적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풍 카눈은 소멸했지만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곳곳에도 내일 오후 한때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먼저 그친 남부를 중심으로는 다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반면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4.8도 선에 그치며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고요.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은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는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륙에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